충격 실화. 경부간동을 뒤흔든 90세 할머니와 20대 청년의 결혼식. 그리고 첫날 밤 밝혀진 소름 돋는 진실. 경부간동의 어느 시골 마을. 무더운 8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늙은 느티나무 아래서 구슬치기에 여념이 없을 때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결혼식 소식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0살의 박순자 할머니. 막대한 재산가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대저택에 살던 그녀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한 것입니다. 상대는 28살의 나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날품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찢어지게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는 물론 온 면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노망이 나셨군. 쯧쯧. 비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틀림없이 저놈이 돈을 노린 거야. 라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할머니 재산 빨리 상속받으려고 저러는 거겠지라며 귓속말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나무는 반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할 거냐는 물음에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박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눈은 흐릿했지만 갓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어 결혼식은 장터처럼 북적였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비웃음 가득한 눈빛 속에서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둘은 첫날 밤에 뭘 할까?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아치,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연회장. 신부는 흰 레이스볼을 덮은 휠체어에 앉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랑 나무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이 주인공인 연극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에 저놈은 돈방석에 앉겠지만 내일 아침에 구급차부를 일은 없어야 할 텐데. 하지만 모두가 취하고 비정상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그 첫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 진실은 모두를 침묵하게 했고 그 남자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대저택은 풍한 마을의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외따로 서 있었습니다. 웅장함 때문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외로운 분위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늘 의문의 장소였습니다. 집의 유일한 주인인 박 할머니는 지난 30년간 자식도 친척도 없이 오직 시간에 맞춰 드나드는 가사도우미 몇 명을 빼고는 누구와도 교류 없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박 할머니가 갑자기 뜰에 국화꽃에 물을 주던 가난한 청년 나무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나무는 마르고 검게 탄 얼굴에 늘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부름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자 박 할머니는 비단으로 감싼 안락 의자에 앉아 생강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낡은 문틈으로 바람이 새는 듯 느리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네, 나 같은 늙은이랑 결혼하면 사람들이 욕할 텐데 무섭지 않나? 나무는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웃음기 하나 없이 진지했습니다. 저,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네. 할머니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무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려 두 개의 세상 사이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매일 자신을 갉아먹는 지독한 가난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흔을 앞둔 노부인의 기이한 제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날 돌볼 필요도 사랑하는 척할 필요도 없네. 그저 나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족처럼 함께 살아주게. 자네는 머물 곳과 먹을 것을 얻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게 될 걸세. 이유는 때가 되면 말해주지. 나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속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가족이라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10살에 부모님을 여인 후 나무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온갖 꾸준히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자며 낯선 사람이라도
좋으니 돌아갈 곳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죽을 날이 머지않은 할머니와 결혼하는 것은 나무가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단칸방으로 돌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고 그를 향한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가 대저택의 문을 두드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박할머니는 그를 보며 주름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걸세. 하지만 약속하지. 이건 거래가 아니라 나와 자네 모두를 위한 구원이야. 90살 노파가 28 청년과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신문이나 방송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입과 10사람의 귀만으로 소문은 들불처럼 풍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입구 가게의 김씨 아줌마가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박할머니가 그 나무놈이랑 그 품팔이꾼 말이야? 세상에 돈이 썩어나니 결국 미쳤나 보네. 그날 오후 시장의 생선 가게에서부터 유치원 학부모 모임까지 나무의 이름은 이장님 이름보다 더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박할머니가 죽을 때가 되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 했고 다른 이는 나무가 할머니에게 수상한 약이라도 먹인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뻔하지. 유산 상속받으려고 연기하는 거 아니겠어? 얼굴은 바짝 마른 게 젊은 놈꼬리형. 예전에 박할머니에게 뒤뜰 땅을 팔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던 최영감은 평생 홀로 살더니 늙어서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군. 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야. 칼을 가는 박씨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무를 어릴 적부터 거두어준 양어머니는 충격으로 온종일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고향의 친척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걸어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나무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지난 수년간 지겹도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망신이라더니 이제는 늙은 여자와 결혼해서 망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무는 좁디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천 가방을 열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가난해도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동정받는 삶은 살지 마라. 그런데 이제 온 마을이 박할머니를 동정하고 자신을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걸까? 그른 일을 하는 걸까? 하지만 박할머니의 눈빛을 떠올렸을 때 슬픔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던 그 눈빛을 생각했을 때 나무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 마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구직 신청서도 빚 독촉장도 아닌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의 경멸 속에서든 한 늙은 여인의 마음 속에서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가보겠다. 결혼식 날 풍한 마을은 잔칫날처럼 들썩였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해 최고의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은 박할머니의 집 대문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오토바이 위에 올라선 사람, 심지어 담벼락 위까지 아이들이 기어 올라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결혼식이야, 장례식이야. 한 남자가 낄낄거렸습니다. 몇 달 살다 제사상 차려주겠지. 옆 사람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결혼 행진곡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나무는 읍내 중고옷 가게에서 급히 빌린 빛바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게 헐렁하고 구겨진 옷은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가사 도우미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술연지를 짙게 바른 모습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노인이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평생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본 게 한이 돼서 죽기 전에 꼭 입어봐야겠다고 했다더군. 결혼식은 축복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간단히 진행되었습니다. 박수 소리 대신 수군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친척 한 명,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오늘부터 이나무 군과 박순자 여사는 부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마치 하늘도 차마 이 광경을 볼 수 없다는 듯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는 박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할머니는 그의 손을 놓치면 그가 도망가거나 혹은 이 삶이 또다시 소나기를 빠져나갈까봐 두렵다는 듯이 힘껏 맞잡았습니다. 연회는 금방 끝났습니다. 하객의 절반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자리를 떴고 남은 사람들은 코미디 영화를 보듯 식사를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박할머니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이 노인만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하얀 백합과 대형 결혼 사진으로 꾸며진 신방에서 나무는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할머니는 침대 머리에 기대 가쁘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흐린 눈동자에는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바다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 평생 처음으로 여자로서 사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나무는 아무 말 없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도 연민도 아니었지만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베개 밑에서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나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육체는 필요 없다. 다만 네가 이 상자를 열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슬프고도 기이하게 아름다운 교향곡의 첫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작고 낡은 오동나무 상자는 나무의 손 안에 꼭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처럼 자잘한 균열이가 있었고 뚜껑에는 거의 지워진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지만 지킬 용기가 없었던 사람에게. 나무는 고개를 들어 박할머니를 보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의 일부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상자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나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편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는 바래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고 번진 잉크 냄새가 기억의 냄새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편지 봉투마다 받는 사람은 감히 사랑해서는 안 될 동생, 화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는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부드럽게 기울어진 글씨체는 그리움과 자책감으로 가득했던 어느 젊은 여인의 독백 같았습니다. 인호 씨, 오늘 어머니 몰래 당신 집 앞을 지나갔어요. 담장 뒤에 숨어 당신이 채소 상자를 나르는 모습을 훔쳐볼 수밖에 없었어요. 부르지도 아는 척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인호 씨, 우리 집안이 당신과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이미 저를 다른 집 아들과 약혼시켰어요. 저는 반항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사람들은 자전거 한 대 없는 가난뱅이를 사랑하는 제가 미쳤다고 해요. 인호 씨, 오늘이 제 결혼식 날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의 자전거 뒷자리에 단 한 번이라도 앉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결혼식도 드레스도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을 남편이라 부를 수만 있다면. 나무는 숨을 멈췄습니다. 글자들이 바늘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심장이 먹먹해져 더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편지 속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네. 그는 가난한 짐꾼이었고 나는 이 지역 제일 가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지. 집안에서는 나를 땅과 맞바꾸듯 시집 보냈어. 나는 결혼했지만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남편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킨 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최인호는 날 20년이나 기다리며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 나중에야 그가 평생을 홀로 낡은 초가집에서 살다 죽었다는 걸 알았지. 죽기 전 사람을 시켜 자기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내게 보내왔어. 나무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했습니다. 그 사진은 박 할머니 집 한 구석 낡은 제사상 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돌아가신 다른 친척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희미해져 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무야, 그거 아나? 자네가 그 사람을 기이할 정도로 닮았어. 눈빛부터 걸음걸이, 심지어 말투까지. 자네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나는 옛사람이 돌아온 줄 알았다네. 나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아닌 서글픔이었습니다. 부모도, 기댈 곳도 없는 자신이 한 여인이 평생토록 숨겨온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사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무가 속삭였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 박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이해해주면 되네. 내가 자네와 결혼한 건 욕정 때문이 아니야. 평생 잡지 못했던 사람의 손을 비록 그림자일지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였네.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신혼의 설렘도 세속적인 욕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앉아 시간이 지워주지 못하고 삶이 용서해주지 못한 하나의 상처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촛불도 허니문도 합방도 없는 첫날 밤이 지나고 나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툇마루에 나와 빗물이 스민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온 마을은 이미 나무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고 나무가 싫은 박 할머니, 옛 애인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추측까지 더해져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거 보라고.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니까. 얼굴이 젊은 시절 최인호랑 판박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과거의 잘못을 씻으려고 결혼한 거지. 아니면 친아들처럼 재산을 물려주려는 걸지도 몰라. 다시 험담이 나무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기이한 밤 이후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박 할머니가 나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전날보다 더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나무야, 이 이야기를 잘 듣게. 세상 사람들에게 해명하려는 게 아니라 자네가 날 용서할 권리가 있다면 용서받고 싶어서 하는 말일세. 할머니는 나무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최인호라는 이름이 적힌 1909시 본연 옆 동네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 4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해진 출생증명서 한 장. 이름은 김나무, 어머니는 김미연,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어머니 김미연 씨는 옆 동네 농협에서 일했었다더군. 최인호 씨가 그곳으로 이사가 숨어 살 때 두 사람이 잠시 만났던 모양이야. 그가 자네 친아버지인지는 확실치 않네. 하지만 내가 몇 년간 사람을 시켜 알아본 바로는 자네가 그의 핏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어. 나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았을 뿐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아무도 아버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의 무관심과 세상의 동정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이 눈앞에 앉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쩌면
내가 평생을 놓쳐버린 그 남자의 핏줄일지도 모르네. 나무는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했고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제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사람이라면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신 겁니까? 박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떴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물기 어린 듯 반짝였습니다. 후회했기 때문일세. 오늘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밤마다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 나를 원망하지도 한탄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며 물었네. 당신 충분히 살았소. 행복했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네를 찾았네. 설령 자네가 그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자네는 내가 외면했던 나의 청춘이고 아무리 늦었어도 사과하고 싶은 기억의 한 조각이었네. 나무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문했습니다. 한 인간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뉘우침과 기이한 결혼식으로 청춘의 과오를 씻을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이미 죽은 자의 것인지 혹은 자신의 것인지 모를 아주 작은 한숨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의 옛 연인의 남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결혼식과 비밀스러운 첫날 밤 이후 박 할머니의 대저택은 다시 원래의 침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의 여론은 여전히 들끓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화살이 온전히 나무에게 향했습니다. 재판관 없는 재판이 열린 셈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다 속셈이 있었던 거야. 할머니 죽기만 기다렸다가 재산 가로챌 생각이었겠지. 저렇게 뻔뻔한 놈은 처음 보네. 28살 먹은 놈이 90살 노인한테 아내라니. 길을 지날 때마다 꽂히는 시선, 수군거림, 혀차는 소리는 수백 개의 독침이 되어 나무의 등에 밝혔습니다. 채소를 사러 나갔다가 돈을 건네자 가게 주인이 손을 휙 빼며 말했습니다. 됐수다. 부잣집 양반이 돈이 부족하겠소. 더 최악인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박 할머니, 남편이다 라고 소리치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옛 친구가 네 할아버지도 너처럼은 결혼 못했겠다. 입말하고 문자를 보내오자 그는 휴대폰을 끄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를 팔고 잠자리 때문에 양심을 판 젊은 놈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무는 조용히 집 뒤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 한 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듯 희미했습니다. 낡은 정자나무 아래 앉아 조약돌을 물에 던졌습니다. 퍼져나가는 물결이 꼭 자신을 둘러싼 소문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무는 자문했습니다. 잠잘 곳을 얻기 위해, 외로운 노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아니면 내 과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박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그의 가슴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무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누군가 대문 앞에 오물을 던지고는 이 마을의 순수함을 되찾아라는 낙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을 시켜 깨끗이 치우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따졌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결혼하는데 당신들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제 명예를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할머니께 돈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아첨하는 사람은 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할머니를 모시고 청소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곰방대를 빨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지만 세상 사람들 입을 어찌 다 말겠나.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고개 숙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경멸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박 할머니가 나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빛은 평소처럼 흐리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내 평온함을 버려가면서까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는 제가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무에 물을 주고 매일 오후 박할머니의 휠체어를 밀어 햇볕을 쬐게 해주고 툇마루에 떨어진 나무십 하나까지 허리 숙여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야말로 경멸받던 한 인간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박할머니의 병세가 위중해졌습니다. 읍내병원 의사가 왕진을 와 맥을 짚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기력이 너무 쇠하셨습니다. 이제 오래 버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무는 문 밖에서 그 말을 엿들었습니다. 목구멍이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바싹 말라왔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마음속에서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걸까요? 그날 밤 박할머니가 나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간직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 할머니는 그에게 낡은 푸른색 표지에 작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페이지마다 보라색 잉크로 마치 정해진 규율대로 살려 노력했던 그녀의 삶처럼 반듯하고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일기장입니다. 나무가 물었습니다. 내가 70년 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나무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54년 5월 16일. 오늘 이노 씨를 만났다. 그는 농협에 쌀을 사러 왔다. 그의 눈은 슬퍼 보였지만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다. 나는 마주 웃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만 웃어버렸다. 다음 장. 1955년 5월 22일. 집안에서 이노 씨와 계속 만나면 학비를 끊겠다고 했다. 나는 무서워서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그에게서 도망쳤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는 우리 집 담장 밖에 말없이 서 있었. 원망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나무는 읽어 내려갈수록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5일. 오늘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처사이를 낳았다. 아이를 안고 생각했다. 만약 이 아이가 이노 씨의 아이였다면 내가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어떤 페이지는 미친 사람처럼 휘갈겨 쓴 글도 있었습니다. 1974년 12월 9일. 이노 씨가 아직 혼자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순정남이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어리석은 건 바로 나다. 사랑할 용기도 없이 살아있는 나. 일기장을 반쯤 읽었을 때 나무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섬돌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문장들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여자의 미덕이 정절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야 깨달았다. 여자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살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나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불쌍해서도 감동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보라색 잉크 방울마다 자기 자신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본능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난해서 도망치고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온 한 여인의 일기장이 잠든 그의 심장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람을 불러 비가 새던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놔둬라.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라고 말했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상을 다시 차리고 최인호 씨의 영정 사진을 깨끗이 닦은 뒤 친손자처럼 향을 피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죽을 쑤어 할머니에게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도 동정의 대상도 아닌 진심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나무는 일기장에 새로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과거를 가진 것은 노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 같은 젊은이에게도 과거가 있다. 고아였던 과거, 경멸받던 과거, 이름 없는 존재였던 과거. 하지만 누군가 나를 믿고 남편이라 불러준 그날부터 나는 진짜 남자로 살기 시작했다. 시간은 풍안마을 끝자락에 그 집에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 같던 큰 병을 앓고 난 후 박 할머니는 깨어났습니다. 그냥 깨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왕진을 온 의사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면역력은 약한데 정신력은 놀라울 정도네요. 아마 무언가 어르신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약이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정하지도 거짓말하지도 않고 할머니를 유물이나 금고로 여기지 않는 진심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 나무는 일기장을 다 읽은 날부터 변했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 갈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휠체어를 밀어 박 할머니를 늙은 살구나무 아래로 모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넓은 들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햇살이 할머니의 하얀 백발에 쏟아졌고 눈은 더 이상 흐리지 않고 물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나무야. 할머니가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무는 대답 대신 따뜻하고 향긋한 생강차 한 잔을 조용히 타드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길 잃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인생의 중반에 선 한 사람은 과거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나무가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밭을 가꾸고 책을 읽어드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머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읍내에서 일해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에게 불효자식이라 욕했던 떡파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무 총각,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집 부엌 지붕 좀 고쳐주게. 비가 새서 말이야. 나무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이따 오후에 바로 갈게요. 그날 저녁 박 할머니가 나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봤지? 사람들은 악한 게 아니야. 그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지. 자네가 충분히 진실하고 꾸준하게 살면 그들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걸세. 어쩌면 핏줄보다 자네를 더 귀하게 여길지도 모르지. 나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진리는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할머니는 사람을 시켜 낡은 이불과 옷까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두 모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예전에 내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빚 장부를 모두 태워버리게 할머니가 당부했습니다. 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알겠더군. 용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해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수십 년간 어둡고 침침했던 집에 모든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마치 믿음도 함께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대문 앞을 뛰어다녔고
몇몇은 나무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등 뒤로 팔짱을 낀 채 그 곁에 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도 늙은 과부와 경멸받는 가난한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서로를 이해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용서받은 두 인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 나무는 잠에서 깼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이고 생강을 얇게 썰어 박 할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젊었을 때 뜨담한 낡은 목도리를 꺼내왔습니다.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려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마저 떠드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평소처럼 침대에 기대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한 손은 침대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었고 눈은 살짝 뜨여 있었지만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입은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무는 불길한 예감에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을 흔들고 구급차를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 소리쳤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나무는 진심으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립병원에서 의사는 박 할머니가 수면 중 혈압 저하로 인한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지만 고령이라 작은 변화도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나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봐서도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사랑은 아니지만 조건 없는 정으로 그 여인과 단단히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나무는 꼬박 사흘 밤낮을 복도에서 지새웠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자리를 뜨지도 않고 너무 피곤할 때면 간호사에게 플라스틱 의자 하나를 빌려 잠시 등을 기댈 뿐이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젊은 남자가 90살 노인을 간호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나중에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손주 되시나 봐요? 아니요, 남편입니다. 나무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박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는 내가 아직 살아있나 였습니다. 나무는 붉어진 눈으로 웃었습니다. 살아계세요. 하지만 하루만 더 누워 계셨으면 제가 먼저 걱정하다 죽었을 겁니다. 박 할머니는 눈을 감고 두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죽는 건 두렵지 않다. 다만 자네에게 마지막 말을 못하고 갈까봐 그게 두려웠네. 그날 밤 고요한 병실에서 할머니는 나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자네는 자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어떤 이름에도 얽매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자네를 누구라고 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 그리고 언젠가 자네 마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가 오면 이번에는 오직 자네 자신을 위해 사랑하게.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뚜렷한 감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의 메스리에스 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마을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 대신 조용한 경외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나무가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죽을 쑤어 먹이고 밤마다 손발을 주물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 앞에서도 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나무는 이제 자신의 인생 수첩이 된 박할머니의 일기장에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나는 알았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녀와 함께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 곁을 함께 지키는 것이라는 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등 돌릴 때에도 누군가의 곁에 앉아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어느 쌀쌀한 아침, 박 할머니는 젖은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짧은 잠 속에서 그녀는 최인호 씨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 언제쯤 당신 자신을 용서할 거요? 할머니는 나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과거를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 나무는 말없이 할머니가 귀중품을 보관하던 낡은 장롱 서랍을 뒤졌습니다. 시간의 먼지가 쌓인 깊숙한 곳에서 그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누런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만큼 삶이 길다면 나무는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의 마지막 남은 영혼을 만지는 듯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열려고 했지만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려 나무가 곁에 앉아 마치 두 사람이 놓쳐버린 시간을 되돌려주듯 느리고 또렷하게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습니다. 1995년 최인호 씨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하늘이 내게 평생 간직해온 말을 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겠지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날 당신을 붙잡지 못하고 함께 도망치자고 말하지 못하고 온 세상에 이 사람이 내 여자라고 외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원망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두려웠겠지만 나 역시 두려웠지요. 당신은 부모님의 뜻을 따랐고 나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시집간 후 나는 당신을 잊기 위해 고향을 떠나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다른 여자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알게 될까봐, 당신이 슬퍼할까봐. 설날 장터에서 당신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지요. 나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빛나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내였지만 그날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부디 한 번만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주시오.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길 기다리지 마시오.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젊은이가 당신 곁에 다가와 떨어진 손수건 하나라도 주어준다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오. 다시는 놓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가슴에 누구도 채워주지 못한 빈 공간을 안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서명, 당신을 사랑했고 꿈속에서 남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다 읽자방하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녀가 억눌러온 과거, 후회, 그리고 미완의 사랑인 것처럼 눈물이 흐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어.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의심했던 그의 마음 또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먹먹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낡은 액자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최인호 씨의 편지를 그 옆에 두고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뒤따라가지만 나 이제 정말 갑니다. 나도 용기 내어 한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비록 낯선 사람이었지만 진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는 기분이 들어요. 나무는 뒤에 서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이 이제 막 닫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도 명목상의 남편도 아닌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게 된 한 남자로서의 삶이
섣달 어느 아침 마을 연못의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개인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마당을 쓸고 있던 나무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궁금해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토지 서류를 정리하려는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땅 문서나 예금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은 유일한 자리는 가능하다면 할머니의 마음속 작은 한 구석뿐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만남은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돌아갈 때 변호사는 나무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유언장 사본입니다. 어르신께서 서명 후에 바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할머니가 잠든 후에야 부엌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전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는 최인호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후에 설립을 요청한 자선단체로 인근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저택, 토지, 은행 계좌, 모든 것이 이 재단의 자산으로 귀속될 것이었습니다. 나무의 이름은 유언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 단 한 글자도. 그 순간 나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할머니의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아닌 정 때문에 기묘한 상실감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나를 그저 스쳐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이 감정은 나 혼자만의 것이었나?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으셨구나. 나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접어 마치 옛사람이 받기 원치 않는 편지를 태우듯 낡은 뚝배기 안에서 태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읽어보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무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삶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네가 돈을 탐낼까 봐서가 아니다. 만약 내가 내게 재산을 남기면 내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었을 걸 알았기 때문이다. 너는 돈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바로 존경심. 그리고 너는 이미 그것을 얻었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것 봐. 1년 내내 할머니를 모시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 쌤통이다. 누가 핏줄도 아닌데 그런데 인생을 걸래. 하지만 박 할머니의 전 재산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말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훌륭한 분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나무를 착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나무의 삶은 그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찍 일어나 죽을 쓰고 할머니를 돌보고 마루를 닦고 매주 손톱을 깎아드렸습니다. 마치 유언장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섣달 금은 밤, 박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멀리서 터지는 폭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나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최인호 씨가 자네를 알았다면 마음을 놓았을 게야. 적어도 내가 그 사랑을 한으로 끝내지는 않았으니. 나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사랑이 새로운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름 붙일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보는 그런 형태를. 설날이 막 지나고 풍한 마을은 폭죽 소리와 향연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집집마다 덕담을 나누고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직 한때 온갖 소문과 비난의 중심이었던 마을 끝자락의 대저택만이 마치 마지막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 연휴 사흘째 아침, 나무가 잠에서 깼을 때 평소처럼 들리던 박 할머니의 잦은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툇마루에 기대 앉아 책을 읽으시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바람을 타고 떠나버린 듯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박 할머니는 평소처럼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단정히 덮여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입술은 살짝 다물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꾼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주 차가웠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지도 소리치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산책길에 그의 손을 잡아주던 손, 낡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던 떨리던 손, 그가 지쳤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 이제 그 손가락들은 솜처럼 부드럽고 재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파출소 경찰이 와서 절차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무는 조용히 작은 서랍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내가 마지막 말을 못하고 가거든 나무에게 전해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나무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미소로 널 배웅하지 못하고 한 걸음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거 아니? 내 90년 인생 동안 나는 나약한 딸이었고 순종적인 아내였고 서툰 어머니였고 외로운 노인이었어.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1년 동안 나는 평생 감히 해보지 못했던 단 한 가지를 할 수 있었단다. 바로 진심으로 사는 것. 내가 너와 결혼하기로 한 건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옛사람에게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나는 네가 처음으로 나를 동정의 눈빛으로 보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너를 선택했단다. 너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곁에 살아주었지. 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명목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아내가 되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내 재산을 받지 않아 주어서도 고맙다. 그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떠나면 너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만약 누군가 내 심장을 뛰게 한다면 망설이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네가 나를 돌보았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혹 평생 누구도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도 괜찮다. 나는 세상에 이름은 없지만 사랑이라 불리는 모든 것보다 더 신성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는 너에게서 그것을 받았단다. 영원히 안녕. 너의 마지막 아내가. 나무는 편지를 접어 할머니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진심을 담아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도 혼인신고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할머니를 자기 인생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내, 편히 잠드세요. 박 할머니의 장례식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는 사람 하나 없이 나무만이 관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골라주었던 하얀 셔츠를 입고 영정 사진을 든 그의 눈빛은 슬프기보다 평온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 없이 오직 존경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 할머니는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젊은 남편이 저렇게 침묵으로 우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하관을 할 때 나무는 무덤가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화려한 화환도 거창한 만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묘비에 새겨진 한 줄의 글귀뿐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죽을 만큼 충분히 살았고 후회 없이 떠날 만큼 충분히 사랑했노라. 박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온갖 소문의 중심지였던 대저택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잡담도 호기심도 비웃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무만이 조용히 방과 서랍 그리고 할머니가 앉아 황혼을 바라보던 툇마루 구석구석을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죽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 세상이 그에게 씌웠던 굴레처럼 유령같이 이곳을 떠나리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권했던 대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매일 대문을 열고 앞마당을 깨끗이 쓸었으며 할머니가 안 계셔도 이 집을 따뜻하게 지킬게요라는 약속처럼 제사상에 매일 신선한 꽃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최인호 장학재단 설립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설립 허가서, 법적 절차, 뒤뜰 땅을 팔아 마련한 초기 자금까지. 유일하게 비어있는 칸은 대표자 서명란이었습니다. 그는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나 김나무는 박순자 여사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본 재단을 책임지고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때부터 나무는 더 이상 90세 부자의 젊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잘못된 사랑의 성이라 불렸던 바로 그 집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연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책상은 낡은 식탁이었고 칠판은 할머니가 한복을 걸던 장롱 문짝이었습니다. 의자는 마당에 직접 쌓아 올린 시멘트 계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찾아왔다가 곧 깨르르 웃으며 그를 나무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계산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아주 보기 드문 삶을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은퇴한 김 선생님이 낡은 책 한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때 결혼식 이야기를 험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선생님, 나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서.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를 그놈이라고 부르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저택은 매일 밤 환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불빛이 아니라 칠판의 불빛, 글자 읽는 소리, 아이들의 신앙송 소리, 그리고 박 할머니가 평생토록 갖지 못했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제사상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옆에 나무는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입니다. 그날 밤 나무는 팻마루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였지만 향기는 둘이 함께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생 6명을 새로 받았어요. 한 아이는 옛날에 저처럼 고아예요. 그 아이들을 다 키워주겠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세상에 무시당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하얀 국화꽃잎 하나가 찻잔 옆에 떨어졌습니다. 나무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동정받기 위해서도 칭송받기 위해서도 아닌 누군가 뿌려놓은 아름다운 씨앗을 이어가기 위해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3월 초의 어느 오후 햇살이 이끼 낀 기와지붕 위에 부드럽게 깔렸습니다. 나무가 작은 교실에서 칠판을 닦고 있을 때 문 앞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무료 공부방 맞나요? 나무가 돌아보자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머리를 높게 묶고 빛바랜 청바지와 소박한 면,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달아빠진 교과서 몇 권과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은하라고 합니다. 사범대를 졸업했는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들어서 와봤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아주 맑고 진실했습니다.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다음 날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옛 결혼식 이야기도, 박 할머니 이야기도, 과거에 대해서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끈기 있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장난치는 아이들을 호되게 꾸짖고, 때로는 한 아이에게 글자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 몇 시간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수업이 취소되었을 때 은하는 남아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자 그녀는 잔을 받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하지만 전 판단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 비웃음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누구도 감히 비웃지 못할 거예요. 나무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옛날 박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너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다고 말해주었을 때처럼. 그날 이후 수업이 끝나면 나무와 은하는 잠시 남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교육 이야기, 아이들 장난 이야기, 그리고 점차 인생 이야기를. 은하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교사가 되지 못할 거란 걸 알자 그는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자격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가 기다려주지 않은 것이 슬펐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이름도 신분도 없는 그림자처럼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돌부리에 넘어져도 맨발로 걷기를 선택한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선생님과 한동안 함께 걷고 싶어 한다면 그럴 용기가 있으세요? 나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그가 애써 정리해둔 기억의 페이지들을 바람처럼 흩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인호 씨도 할머니에게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나타난 은하는 누구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함께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무는 박 할머니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은하가 머리에 자주 꽂던 치자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오직 할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저는 이제 현재를 위해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나무는 서둘러 다시 사랑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억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힘으로 삼아 더 단단하고 올곧게 그리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초여름의 어느 아침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나무는 집 앞에 앉아 이끼 낀 기와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났고 벽돌 하나하나에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벽은 갈라지고 지붕은 낡았으며 바닥은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 교실은 비좁아졌습니다. 한때 박 할머니의 휴식 공간이었던 거실은 이제 책상과 의자, 임시로 내건 칠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하가 다가와 손으로 그린 설계도 초안을 건넸습니다. 만약 뒷채를 허물고 제대로 된 교실을 지으면 30명에서 40명의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유지한다면 몇 년 못 갈 거예요. 나무는 설계도를 들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 집은 그가 처음으로 남편이라 불린 곳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이고 걸음마를 부축했던 곳, 짓밟았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되찾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미래의 아이들은 배울 곳이 없어지고 장학재단도 더 커질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나무는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 할머니가 악몽을 꾸고 깬 어느 밤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게도 한다. 하지만 기억은 먼지 속에 끌어안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앞길을 비추는 등불로 삼으라고 있는 것이다. 나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이미 답을 주셨구나.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무는 대문에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교실 보수 공사로 2주간 쉽니다. 은하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허무는 건 그곳에 살았던 사람을 잊는 게 아니야. 그들의 기억이 더 의미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돕는 거지. 공사팀이 도착했고
이웃들이 자원해서 일을 도왔습니다. 한때 박할머니의 침실이었던 뒷채가 먼저 허물어졌습니다. 벽돌이 조심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첫 번째 벽돌이 떨어지자 뿌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무는 마치 소중한 사람을 또 한 번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붉은 벽돌 몇 장을 따로 챙겨 박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와 함께 낡은 나무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새 교실의 주춧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교실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평평했고 지붕은 높고 넓어 환했습니다. 책상에는 서랍이 달렸고 벽에는 지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박할머니의 사진이 정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미소는 희미했지만 눈빛은 흐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새 교실 개소식에는 기자도 요란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50여 명의 아이들이 단정히 앉아 어머니의 손을 합창했고 나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해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나무는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할머니를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가난한 놈과 결혼했던 부자 할머니가 아니라 그놈을 사람답게 만들어준 분으로요. 새 교실이 문을 연 지 몇 주 후 은하가 마르고 검은 남자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마른 잎이 바람을 두려워하듯 그녀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웅이에요. 6살인데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학교에 가본 적이 없대요. 나무는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웅아. 웅이는 대답 없이 그저 깊고 공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그 후 며칠 동안 웅이는 말도 글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교실 구석에 앉아 있거나 마치 세상 어딘가에 있을 출구를 찾는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웅이를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나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렀지만 아이들은 그 차가운 눈빛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웅이만 교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듯 떨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우비를 벗어 웅이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춘미, 웅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나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굳은 살과 미처 사라지지 않은 오래된 멍자국. 그것은 아이의 손이 아니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툇마루를 보며 아주 먼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아무도 배고프지 않니? 라고 물어주지 않았던 그날을 어쩌면 웅이도 나처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무는 웅이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할머니는 칼을 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본 후부터 말을 안 해요. 그 뒤로 엄마는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울지도 웃지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나무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구나. 그날부터 나무는 매일 웅이에게 단 하나의 글자만 가르쳤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반듯하게, 마침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엄마라는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무는 자신의 유일한 유품인 어머니의 사진을 웅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분은 선생님 엄마야. 선생님이 너보다 더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이 바르게 살 때마다 엄마는 선생님 마음속에 살아계신단다. 웅이는 조용히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터져나온 첫 울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지만 나무는 조용히 곁에 앉아 웅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무는 박할머니,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한 아이가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도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말을요. 그 후 웅이는 활발해졌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손을 들어 발표하고 친구를 데려다주고 마치 되살아난 영혼의 작은 선원처럼 배고파요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웅이의 책상에 쪽지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동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란다. 3월 말의 어느 아침, 나무는 면사무소로부터 초대장 한 통을 받았습니다. 딱딱한 인쇄체였지만 마지막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올해 지역사회 교육기금 발대식에 김나무 선생님을 대표 연사로 정중히 모십니다. 주제, 젊은이의 힘, 사랑을 아는 사회를 위하여. 나무는 초대장을 들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 그는 90살 노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3년 후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무는 박 할머니의 영정 앞에 서서 할머니가 결혼식 날 사주었던 하얀 셔츠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에 꼭 맞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가 이 옷을 필요로 할 날이 올 것이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날에. 면운동장은 그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군수부터 면장, 교사, 학생,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앞자리에는 내빈들이, 뒷자리에는 나무의 공부방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도 그곳에 조용히 앉아 걱정이나 의심 없이 오직 뚜렷한 믿음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인호, 박순자 장학재단 설립자, 김나무라는 이름이 불리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고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무대 위로 올라와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온몸으로 깊이 인사하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나무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원고도 외운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객석 끝에는 한때 그를 돈에 미친 놈이라 욕했던 노인 몇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파렴치한 늙은 부자와 결혼해 재산을 노리는 놈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저는 해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도 없이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되찾기 위해 만났습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박 할머니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저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착하게 사는 것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지만 충분히 오래 살다 보면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준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나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아래 앉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공부방을 합니다. 이곳에 오는 아이들에게 저는 글자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 또한 가진 것 하나 없는 저를 남편이라 불러준 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부끄러워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신뢰를 받으면 그 신뢰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요. 연설을 마치고 나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역시 그 남자에게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웃음 당했지만
복수 대신 선행으로 세상에 답한 한 사람을. 그날 저녁 군수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의 공부방을 우리 군의 시범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는 그저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아이를 그놈 대신 우리 동생이라고 불러줄 수만 있다면 이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하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무의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가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을 뿐이에요. 2달 후 연설은 군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재단은 계속해서 후원과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특히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공부방 모델을 도 단위로 확대하여 여러 어려운 지역에 거점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김나무 선생님께서 총괄 자문역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우는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풍안마을은 자랑스러움에 들떴습니다. 그놈이 도청까지 가면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겠네. 날품파리가 방송에까지 나오다니 이보다 더한 출세가 어딨어? 은하는 소식을 듣고 희미하게 웃을 뿐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툇마루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딱 한 번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면 누가 아침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교실로 데려오죠? 나무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가면 누가 매달 보름에 박할머니께 향을 피워드리지. 나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옳고 그름이 아닌 옳은 것과 또 다른 옳은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남으면 고작 수십 명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박할머니가 살고 죽기를 선택한 곳, 온 세상이 등 돌렸던 한 여인이 평온을 찾은 곳, 이름 없던 나무가 남편으로, 선생님으로, 착한 사람으로 불리게 된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무는 계획 협의를 위해 도청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짐을 싸거나 할머니의 사진을 내리거나 공부방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3일간의 출장에서 그는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언론을 만나고 양해각서, 초안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밤 4성급 호텔에 묵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 뒤에서 들리던 박할머니의 느릿한 발소리, 이웃집 할아버지의 구분 등이 기억났습니다. 비에 젖어 선생님, 신발 잃어버렸어요. 하며 교실로 뛰어들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는 사업단 사무실을 찾아가 국장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도단위 총괄직은 거절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저보다 훌륭한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작은 교실로 돌아가겠습니다. 국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바꿀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나무는 그저 웃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이 도청에 가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무는 늦은 밤 풍안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툇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묻지도 탓하지도 않고 그저 박할머니가 남긴 옷감으로 만든 새 셔츠를 건넸습니다. 나무가 입자몸에 꼭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선생님을 못 봐서 서운해했지만 내일은 아주 기뻐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함께 아이들을 맞이하러 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든 이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니까요. 어느 늦봄 나무가 아이들에게 이해라는 글자를 가르치고 있을 때 마을의 늙은 우체부가 찾아와 빛바랜 노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 할머니의 옛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었고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전달할 것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서류철과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만약 나무가 공부방을 지키고 약속을 지켰다면 이날의 마지막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나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에서 DNA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샘플 A, 김나무. 샘플 B, 최인호. 보건소 구 의료기록 보관. 결론, 부자관계. 확률 99.998%. 나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확신이 흑백의 글자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계에 대해 놀라지 않았지만 박 할머니가 조용히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 간직하고 있다가 그가 돈도 명예도 아닌 오직 정 때문에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전해주려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 할머니의 글씨가 적힌 작은 쪽지가 더 있었습니다. 나무야, 이제야 알았겠구나. 그래, 너는 내가 평생 사랑했고 빚졌던 유일한 남자, 최인호 씨의 친아들이다. 하지만 너는 누구의 성을 따라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검사를 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여 네가 인생에서 흔들릴 때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네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너는 사랑의 결실이란다. 비록 그 사랑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결코 더러운 것은 아니었단다. 나무는 툇마루에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과거의 마지막 문이 닫히고 어둠 없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검사 결과지와 박 할머니가 최인호 씨의 편지와 사진을 보관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집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는 박 할머니가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앉아있기를 좋아했던 늙은 살구나무 아래에 모든 것을 묻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그는 아이들에게 지식이 아닌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태어나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게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야.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어떻게 살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수업이 끝나자 수년간 말을 하지 않았던 웅이가 다가와 나무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나무가 펼치자 삐뚤빼뚤하고 서툰 글씨가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나무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박 할머니와 최인호 씨의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삶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때 가난뱅이, 노인과 결혼한 놈이라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정신적인 아버지이자 착한 선생님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여름날 풍한 마을의 하늘은 비추처럼 푸르렀고 추수를 앞둔 논 위로 연들이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옛 대저택, 지금의 최인호, 박순자 공부방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 분필 소리, 시골 아이들이 처음으로 꾸준히 학교에 다니며 내는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청년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햇살이 툇마루에 비치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웃고 주말마다 박 할머니께 향을 피우고 낡은 수첩에 몇 줄 글을 쓰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등잔불 아래서 글을 쓰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뭘 그렇게 써요? 나무는 웃으며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제목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나와 인생의 혼인 서약서. 그녀는 읽고 말을 잃었습니다. 나와 인생의 혼인 서약서. 나 김나무는 한때 내가 누구인지 몰랐고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없었으며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삶과 모든 이해와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담아 결혼합니다. 나는 원망으로 살지 않을 것을, 증오로 기억을 키우지 않을 것을, 그리고 과거를 현재를 상처 입히는 이유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착하게 살 것을,
아무도 화답하지 않아도 사랑할 것을, 아이들에게 고개 숙이는 법 대신 일어서는 법을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영광도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 자신에게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은하는 다 읽고 닦을 새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안았습니다. 옛날 박할머니가 그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부드러운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로가 아닌 동행이었습니다. 1년 후, 나무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큰 천막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이 그저 교실 한가운데 노인 박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세월 따라 빛이 바랜 하얀 셔츠를 입은 그가 모든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누구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함께 착하게 살아갈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저의 완벽함이 아닌 저의 진심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은하는 곁에서 울지 않고 그저 들판의 벼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결말은 동화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바로 보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인내한다면 어느 순간 인생은 당신에게 돌아와 금은보화가 아닌 평온함이라는 선물을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나무는 그 선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할 용기를 냈던 90살 노인에게서,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첫 단어를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아이들에게서 받았습니다. 박할머니의 낡은 사진 옆에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멈춰서서 읽게 되는 한 줄의 글을 걸어두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크게 이길 필요가 없다. 그저 올바르게 살면 된다.